안녕하십니까. 아이콘 루프의 류혁권입니다. 블록체인과 분산 아이디 관련해서 소개하는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루프는 2016년부터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고,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 100여 명 모여 있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뭐 다른 블록체인 업체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개발을 해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그 이름이 이제 루프체인입니다. 저희 루프체인 기반으로 해서 뭐 공공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데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콘 루프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국내에서 그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로 따지면 이제 100위 안에 드는,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드는 암호화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의 기본 기술과 여기에 활용되는 사례, 그리고 활용되는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분산 아이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트랜잭션 데이터를 모아서 기록하고 싶은 데이터를 모아서 해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체인 같이 연결하는 데이터 구조이고, 그래서 이 체인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그 변경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이런 블록체인은 뭐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전자서명과 분산 원장,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입니다. 그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서명 기술은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인증이라든지 무결성 확인, 그리고 부인 방지를 위해서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공인인증서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자서명 방법인 거죠. PKI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해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생성해가지고, 프라이빗 키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퍼블릭 키는 공개를 하고, 그리고 퍼블릭 키로 사인한 것은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한 것은 퍼블릭 키로 증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로 검증을 하면 이게 어떤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증이라든지 부인 방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이 퍼블릭 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월렛 주소, 월렛이라고 하는 주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월렛이란 주소에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함으로써 이 월렛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이 분산 원장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특징인 이 위변조 불가능한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일단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다음 블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해시들의 체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고, 이 해시들의 체인이 생성됨으로 인해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변경된다 그러면은 즉각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해시 함수라는 거는 일종의 그 어떤 데이터를 요약한 결과인데요.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인데, 이게 한 방향으로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 그러니까 해시 값에서 데이터의 원본을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체인으로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쉽게 추적할 수가 있고 변경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블록을 새로 생성할 때입니다. 한번 생성된 데이터는 이제 위변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생성할 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놈이 블록 프로듀서 또는 마이너 채굴자라고 하죠. 이 블록 프로듀서가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만들 때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가지고 같이 블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제 체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블록 프로듀서가 그러면 혼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 블록 프로듀서가 혼자서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밸리데이터 노드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밸리데이터 노드의 역할은 블록을
검증하고 이 블록이 맞다라는 것을 합의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블록 프로듀서랑 밸리데이터로 불릴 수도 있고 그냥 그 마이너나 아니면 다른 마이너들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록 프로듀서가 누가 블록 프로듀서가 돼야 되냐 또는 누가 밸리데이터가 돼야 되냐 그리고 합의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종류나 그 특징이나 기능들이 뭐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 알고리즘에 따른 블록체인 분류를 잠깐 보면 합의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OW, Proof of Work죠. 작업 증명. 내가 뭔가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보통은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내가 빨리 얻었기 때문에 내가 블록을 만들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POS, Proof of Stake, 이거는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블록을 생성할 자격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외에도 뭐 위임, POS에서 위임을 해서 스테이크를 위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POA라고 해서 그냥 합의된 그냥 권위를 가지는 어떤 집단들이 모여서 그냥 합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이렇게 POW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열심히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블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나카모토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나카모토 컨센서스라고 해서 가장 긴 체인의 블록을 선택한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PBFT라고 해서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노드가 합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합의를 얻으면 그 블록을 이제 커밋한다, 확정짓는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POW랑 보통 이제 이런 다양한 합의 방법이랑 알고리즘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POW랑 PBFT 요 두 가지 알고리즘만 비교해 본다면 POW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보면 가장 탈중앙화된 방식이고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그러니까 노드가 많아지도 이거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대신에 성능이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성능 자체가 많이 느립니다. 대신 이제 그 성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PBFT라는 알고리즘이 생성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제한된 노드들, 정해진 노드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 합의를 했을 경우에 블록을 그냥 컨펌 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냥 블록을 만들어서 그 노드들에게 다 전파를 하고 그 노드들이 다 합의를 하면 그냥 커밋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성능 자체가 빠릅니다. 그래서 POW 자체는 POW라는 알고리즘은 탈중앙화를 더 중요시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고 PBFT는 탈중앙화보다는 성능을 중요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중앙화냐 성능이 중요하냐 그걸 따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드에 참여를 할 수 있냐 아니냐입니다. 노드에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트랜잭션을 보내고 누구나 검증 가능한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누구나가 아니라 어떤 허가된 그리고 승인된 기관만 승인된 사람만 들어와서 트랜잭션을 보고 날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의 그 철학 자체가 다른 부분인데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 탈중앙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통 POW나 이런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 사용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을 위해서 허가된 제한된 노드, 수가 한정된 노드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운영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면 이제 예전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결국 확장성입니다. 성능이란 얘기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7TPS, 이더리움 같은 20TPS 이렇게 낮은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보면 비자 같은 경우에 비자가 하루에 처리하는 트랜잭션의 건수는 17,000건에서 5만 건까지 가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그렇게 처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솔루션 문제가 있어서 이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이게 온체인으로 블록체인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해서 개선을 해서 하겠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 부분은 보통 그 블록 생성 시간을 줄인다든지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이제 블록 생성 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나의 블록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 많은 트랜잭션 넣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하나의 체인인데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눠서 저장하도록 하는 샤딩 같은 방법을 쓰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오프체인 방식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을 여러 개 만든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블록체인 하나랑 그 주변에 세컨드 레이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고, 이 세컨드 레이어는 꼭 블록체인이 되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레이어는 블록체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작업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증명들을, 프루프들을 이제 블록체인에 올려서 블록체인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더리움의 스테이트 채널이나 뭐 이더리움 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빠르게 해서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록 자체를 만드는 거, 블록 자체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체인화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느리다고 봐서 블록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DAG라는 방식인데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해서 트랜잭션 자체를 체인화해서 만드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주요 핵심 내용은 그 트랜잭션이 그 병렬적으로 패러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없는 트랜잭션들은 패러렐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 있고,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은 그 블록체인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있지만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내에서 그 비트코인의 생성이랑 소멸이랑 이체랑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신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달러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거래된 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해서 그 달러가 실제로 거래가 됐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라클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밖의 데이터를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뭐 요즘 저희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블록체인 밖에서 만들어진 자산들이 많은데, 그 자산들을 다 블록체인 내에 옮겨가지고 뭔가 거래를 하고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오라클 프로블럼이라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만 이제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솔루션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블록체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체인 기술로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그 정의를 보면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코드로 구현해서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해당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스크립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인데 블록체인에 올려놓음으로써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위변조가 안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고, 그러면 누구나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의 효과를 그대로 이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가 어떤 트랜잭션을 보내면 그 트랜잭션의 조건이나 데이터에 따라서 각각의 블록체인 노드들이 똑같은 코드를 실행시키고,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서로 합의를 해서 블록에 그 결과를 저장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 노드에서 실행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노드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가 정해져야 되고, 또는 그 프로그램 언어가 그 노드에서 다 실행시켰을 때 동일하게 실행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솔리더티라고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용 전용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솔리더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 전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기에는 좀 제약사항이 많아서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블록체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지를 선택할 때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가 어떤 것이 지원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이제 여러 노드에서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드가 디터미니스틱 해야 됩니다. 확정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랜덤 함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노드의 시간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한다든지 어떤 외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접속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노드에서 실행시킬 때 노드마다 다른 값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합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자체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제 체인의 블록의 체인이라고 그랬었죠. 일렬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게 실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를 많이 쓴다든지 데이터를 많이 쓴다든지 해버리면 블록체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실행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퍼블릭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실행하는 시간이라든지 사용하는 메모리 양, 데이터 양 자체가 수수료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특징이랑 사용된 기술들을 간단하게 봤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제3의 신뢰 기간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탈중앙성, 그리고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분산 저장 및 투명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를 해주는 안전성, 그리고 이제 계산까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컴퓨팅까지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이 크게 5가지가 이제 블록체인을 특정 짓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있으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성능이라든지 상호 호환성, 프라이버시는 이제 그 블록체인들이 3세대, 4세대로 이어져 가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블록체인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간단하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 사업을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이 비즈니스 주체들 사이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제3자의 신뢰를 가지는 제3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문서를 위조하지 못하게 공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안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비용이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이게 되는데 그것들을 적게 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록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장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산을 증명할 수가 있고 자기 자산의 교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만들어진 계약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3가지 기본적인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들을 가지고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록체인이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단 금융 쪽에서 주도를 해서 만든 블록체인 사례들입니다. 그 절차 간소화나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서 청산 결제 같은 것들을 좀 더 빨리 하고 믿을 만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해외 송금,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중간에 그 제3자 그런 믿을 만한 기관이 없더라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장외시장의 증권 거래, 그리고 투자 요거는 ICO인 거죠. 결국 ICO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거나 보험 쪽, 그러니까 어떤 고가 상품에 대해서 그런 기록을 남겨놓음으로써 보험 사기 방지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활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해외 정부 주도로 많은 블록체인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그 중앙화폐를 전자화폐로, 암호화폐로 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을 블록체인이 기록하게 되고 미국에서도 각종 문서나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데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저희 아이콘 루프가 실제로 저희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융투자협회, 이게 이제 증권사들의 협회인 거죠. 증권사들이 서로
인증서, 사설 인증서를 각자의 증권사마다 사설 인증서를 발행해서 자기 증권회사에서만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체인 아이디라고 하는 공동 인증 시스템을 만들면서 한 증권사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다른 증권사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한 번만, 사용자는 이제 어떤 증권사든지 이 컨소시엄에 있는 데서 하나만 만들면 그거를 다른 컨소시엄에서 다른 증권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증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사설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그 인증서를 발행하는 로직을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어서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증권사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각 증권사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뭐 인증서를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 발급된 걸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부담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인증서를 한번 발행해서, 그러니까 A라는 증권사에서 인증서 발행한 거를 B라는 증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증서를 발행으로 되기 때문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 아이디를 보면 블록체인의 그런 위조 방지 기술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정권사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탈중앙화 같은 합의 알고리즘, 분산 이런 거에 대한 기술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랑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교보생명, 우정사업본부, 원이랑 해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보험사에 가서 실손보험이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바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 영수증이랑 증명서랑 바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험사에 전달이 되고 보험사는 이제 병원에서 그걸 만든 거기 때문에 믿고 블록체인이 저장됐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사용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지금 교보생명이랑 우정사업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통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수입할 때의 그 관세청의 그런 물류 허점에 대해서도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간편화시킨 얘기입니다. 이 한번 물건을 해외에서 사서 수입을 할 때 관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쇼핑몰이 있고요. 그리고 배송업체가 있고 관세청에서 그런 수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쇼핑몰이든 배송업체든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서나 아니면은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문서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기관별로 기관에 이제 들어갈 때 보면은 그런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물건이랑 같이 배달될 때도 있고 물건이랑 따로 이제 문서가 따로 배달될 때도 있고 했었는데 그거를 블록체인에 다 저장하는 걸로 이제 바꿔버려서 어떤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배송 요청 서류에 대해서 위변조 없이 그냥 배송업체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세금이 지급되었는지 수입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 통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고차 거래, 그 장안평에 보면 중고차 거래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중소규모의 중고차 사업자들이 이제 중고차 거래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고차 거래에 대한 내용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투표에 지금 서울시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카드, 그리고 마일리지 통합 또는 하도금 대급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ID에 대해 소개를 할 텐데요. 이 DID가 그리고 블록체인이 생기면서 좀 더 각광받고 좀 더 DID 개념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DID라는 거는 지금 뭐 얼마 전에 생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 한 20년 전에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바로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DID, 기존의 이제 ID 시스템을 보면은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지금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내 정보를 제공하고 아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거기다 맡겨놓고 이제 확인하는 방식을 쓰거나 또는 그게 이제 불편하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쪽에 이제 그런 로그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구글 쪽에 내 정보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다 맡겨놓고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해킹이 되면 대량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계속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해킹도 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 내부 직원에 의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많이 했었죠. 이게 전부 다 그 개인정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DID는 그 개인정보를 나만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이제 보여주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이 DID입니다. 그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우리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다가 뭐 담배를 편의점에 담배 살 때 성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모두 다 DID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DID를 등록하게 되면 DID 다큐멘트라는 게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고 이 DID 다큐멘트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그 DID가 누구 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퍼블릭 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맞다. 그리고 이 다큐멘트가 유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원주가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클레임들을 신원인증기관에 요청을 하면 신원인증기관이 신분증을 발급해 줍니다.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해 주면서 신원인증기관에 사인을 해서 이제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거고요. 그 신분증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Verifiable Credential, V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신분증이라고,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발급 받으면 그 신원주는 자기의 전자지갑에 그냥 그 단말에 저 신분증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할 때 자기의 사인을 덧붙여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을 하면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신원주가 사인을 했고 그리고 신원 인증기관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DID 서비스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의 신분증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보면,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편의점이든, 그 술집이든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이제 성인임을 증명할 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공공기관에 보여준다든지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DID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인증을 받고 발급기관으로부터 한 번 일증을 받아서 그 인증받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이나 커머스, 핀테크, 뭐 다른 오프라인 등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이제 기술이 DID와 뭐 DID 다큐멘트, Verifiable Credential이라는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DID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걸 구현하지 못했던 이유가 DID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연속성입니다. 변경 및 도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런 영속성,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DID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DID는 그냥 식별자, ID인 거고요. 보통은 이제 임의의 숫자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ID인 거고 그 ID가 내 거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DID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다큐멘트 안에는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있고 그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DID는 이제 자신의 ID를 만드는 거고 자신이 내가 이제 루효권이다,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확인받으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거를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Verifiable Credential,
그 VC 또는 그냥 모바일 신분증 인증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기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은 무효권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을 발급받게 되면 이슈어 실효인증관리관의 서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따로 이제 그 자기의 단말에만 이걸 저장하게 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단말에만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제공을 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여기에 들어있는 V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DID 개념을 적용한 그 셀프 소버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MyID라고 해서 만들었고 현재 세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증, 그리고 비진미, 프루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이랑 비진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죠. 민증가라고 하죠.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할 때 민증가라고 할 때 그 증이 이제 이 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DID 이슈어로부터 그러니까 신원증명 발급 기관으로부터 베리파이어블 크리덴셜을 발급받은 다음에 이 증 앱에 전자지갑 앱이 되는 겁니다. 증 앱에 이 신분증을 모바일 신분증을 기록하고 있다가 담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뭐 금융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본인 인증을 받는다든지 어떤 출입 방문한다든지 하는 데다가 본인 인증, 생체 인증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전자지갑 앱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른 뭐 DID 업체나 DID 전자지갑이 많은데 저희가 특별히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들은 신한은행에서 그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신원을 확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실명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인증 받은 것들을 단말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뭐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은 신한은행 고객임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저 실명 인증 안에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증명한다든지 하는데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 쪽에 저희가 이제 이 증을 이용해서 그런 관광 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전자방명록이라고 하죠. 어떤 장소에 방문했을 때 그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QR 코드를 보여주고 이제 방명록을 남기는 기술인데 그걸 이제 저희는 증을 이용해서 제주도와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주도의 관광지에 방문을 해서 이 증 앱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방문증이 생기고 방문 기록이 저장이 되고 하게 됩니다. DID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정보가 자기 자신의 단말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방역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아이디를 가지고 제주도도 그 방문 기록들을 4주간 가지고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진미에 대해서 DID 기반 서비스로 해서 비진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문자 자격 서비스인데 방문자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에 어떤 방문자 게스트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보통 방문 기록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이제 그 방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담당자가 나오면 같이 이제 동행을 해서 그 건물로 들어가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방문 기록 작성이라든지 신분증 제출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도 많고 담당자가 직접 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근데 DID를 기반으로 하면 그런 방문에 대한 체크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 DID 기반으로 실현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방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돼서 실시간으로 그냥 방문자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비진미 앱은 이제 그런 그 DID를 가지고 그 출입 게이트도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권한을 저 DID에 부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출입문도 이제 오픈을 할 수가 있어 어떤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뭐 팁스타운 S6라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모두 적용되어 있는
그래서 DID를 사용해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 기술이고 위변조 불가능한 분산 저장 기술이고 전자 서명이랑 분산 원장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이 이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업체 간의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그 비용 절감이나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유통, 인증, 공공 분야에서 지금 현재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특히 이제 그 ID 시스템, 보통 ID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D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DID 기반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DID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주변에 많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는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질문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질문이 많은데 그냥 처음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기가 없는 경우 일회용 DID 지면 발급 서비스도 있으면 좋을 듯한데 가능할까요? 일단 가능은 한 상태인데 지금은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개인정보들을 그냥 자기의 단말에만 저장한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말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내면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블록체인을 이용한 DID는 아이콘이 주도하는 MyID 외에 통신사가 주도하는 DID가 있으며 해외에도 다양한 DID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DID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DID를 통합을 해야 되고요. 그 통합하는 방법이 해외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유니버셜 리졸버나 유니버셜 레지스트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DID 각자 DID를 만들더라도 이걸 결국은 검증하고 하는 방법들을 통일하게 하고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에도 뭐 DID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업체들끼리 표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희 소개할 때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소개를 했었는데, 예, 여기 질문하면 블록체인의 포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존의 해시를 가진 수십 개의 블록이 동시에 등장한다면 그 블록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블록인지 개인들은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블록에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블록에 그런 증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PBFT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 PBFT 알고리즘의 특성은 그 블록 프로듀서가 그 사인하는 거죠. 3분의 2가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블록 프로듀서의 사인이 3분의 2가 있어야만 그게 밸리드한, 유효한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그 블록을 다 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 이 블록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활용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건 누구나 접속 가능하면서도 안정성이 보장된
서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5G 네트워크와 이후에 6G 네트워크 상용화,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기술의 발달, 양자 보안 기술을 구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블록체인을 사용할 이유가 남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요. 블록체인은 과도기적 기술로 봐야 할까요? 이거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 네트워크나 암호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스토리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 위변조 불가능하게 저장하는 거를 어떤 이제 특정 업체가 그렇게 저장하게 되면 그 업체가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면 어떤 특정한 업체가 그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록이 되면은 이게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언급하신 그런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스토리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록을 할 때 분명히 위변조를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도 블록체인의 특징인 안정성을 이야기하셨는데 내부적인 변조나 해킹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이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내부적인 변조는 일단 그 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변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블록의 해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블록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해킹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킹을 해서 그 3분의 2 또는 아니면은 그 POW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해시 파워를 50% 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킹에 의해서 위변조된 데이터, 잘못된 데이터가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킹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이 이제 그렇게 해시 파워를 50% 이상 못 가지게 해야 되고, 아니면은 노드의 수를 늘려서 3분의 2 이상을 해킹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에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수정 삭제할 수 없나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경우 삭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더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들인데, 원장에 들어가면 일단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특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삭제가 필요한 개인정보들은 보통 블록체인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또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서 하냐 그러면, 개인정보가 내게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나 아니면 데이터의 해시를 블록체인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 데이터가 맞다라는 것들을 그 해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맞다라는 걸 해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그 개인정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없으니까 얘를 삭제해 버리면 그냥 블록체인에는 해시만 남아 있어서 해시에서 개인 데이터를 복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개인 정보나 개인 데이터가 이제 유출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나 그런 데이터들을 삭제해야 되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는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